네, 대선 후보들의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출렁이는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막판 선거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아 YTN 개관 해설위원, 이기정 보도국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1강 2중 구도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앞서 있는 막대가 그 전에 조사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조사한 내용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44, 42, 큰 차이는 없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22.8, 20.9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가 13%에서 16.7%로 상승을 했고요. 심상정, 유승민 후보도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게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인데요. 요즘 유세전에서 남쪽은 거의 평정됐다 이러면서 거의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여론조사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TV 토론 결과라든가 특히 홍준표 후보의 사이다 발언들이 이 정통 보수층들의 표심을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던 마음이 홍준표 후보한테 가는 현상을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반등을 할 것이냐.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중요한 선거 구도로 갈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그 국민의당 측에서는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자기네들이 훨씬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 내일 아마 이제 여론조사가 마지막 하면서 이제 내일 정도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이나 모레. 그 여론조사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하다고 측면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그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반등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안철수 후보 측을 상당히 지지층들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막판에 뒤집기라든가 아니면은 선거 구도에서 양강 구도로 가기가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나오는 마지막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 민심의 흐름을 반영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기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실은 1위가 2위한테 더블 스코어로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2위와 3위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심 있는 게 이제 정말 양강은 이제 사라졌고 1강 2중인데 이 2중에서 사실은 안철수와 홍준표 후보의 골든 크로스가 아닌 실버 크로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실버 크로스가 언제쯤 뚫리느냐, 2, 3위가 언제 역전되느냐,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이 많이 쏠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사실 안철수 후보의 견제를 많이 견제를 했었는데 현재는 이 홍준표 후보가 생각보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화력도 점점 나눠서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는 형세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예, 그 실버 크로스, 골든 크로스가 아닌 실버 크로스, 그러니까 2위를 따라잡는다,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인데요. 예. 그 한계라고 할까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표가 나오는 곳만 간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선거는 표가 많이 나오는 데를 가야지 표가 안 나오는 데를 가서 얼쩡거려 본들 안 된다. 나는 표 안 나오는 데는 안 간다. 쉽게 말해서 지금 강한 보수만 끌어안겠다. 어차피 나 싫어하는 사람, 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한테까지 구애하지 않겠다. 이런 강한 PR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이런 전략인데요. 원래 선거 전략에서 집도키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확장하는 그런 전략이 기본 ABC인데 지금 일단 홍준표 후보는 집도끼를 잡으려고 강하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확장성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홍준표 후보가 말하는 대로 상당한 여론조사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진짜 문재인 후보를 이길 만큼 중도층이라든가 중도 보수층이라든가 이를 좀 확장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홍준표 후보가 지금 워낙 특히 TK 쪽의 정통 보수 세력의 흐름을 좀 많이 잡고 있다 하지만은 지금 홍준표 후보의 유세 전략이라든가 동선을 봤을 때도 이 중도층이라다가 중도 보수층에는 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5월 9일 날 선거 때 과연 홍준표 후보를 찍었을 때 당선이 되느냐,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여태까지 이제 동남풍이 불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TK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로 자신을 지지하는 샤이 보수들이 자신한테 몰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광주는 방문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보통 이제 저희가 선거를 보면은 주요 거점이라고 해서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 전북, 전주 이런 식으로 지방을 쫙 돌면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끌고 올라오는 추세가 있는데 예. 홍준표 후보는 여태까지 광주를 가지 않았었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자신이 전략적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표가 되는 곳으로 찾아가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게 이 홍준표 후보만 그 보면은 1, 2, 3위 후보 중에서는 이 원고 없이 연설합니다. 그냥 그 분위기에 맞게 굉장히 그 즉흥적인 연설을 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하다 보면 가끔 이제 거짓말도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2위가 자기가 됐을 때 2위가 되면은 1위와 2위에 대한 1위 견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표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믿지 마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원고 없이 하는 연설에서 나온 거짓말 부분은 잠시 뒤에 저희들이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안철수 후보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와 손을 잡았죠. 개혁 공동정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까지 이 국정의 파트너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을 놓고 김종인 전 대표와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홍준표 후보도 개혁 공동정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혁 공동정부라고 올 것 같으면 모든 정파가 어울리는 그런 정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특별하게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김종인 대표가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홍준표 후보랑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후보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의 상황은 박지원 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태상왕을 또 하나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상왕 박지원 모시고 태상왕 김종인 씨 모시고 또 3년짜리 대통령 하겠대요. 자, 뭐 말하자면 9회 말 정도에 네. 이제 대타로 김종인 타자를 등판을 시켰어요. 사실 김종인 전 대표는 새누리당 비대위원,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네. 정말 비상 상황에서만 등장을 하는 네. 이런 카드인데. 네. 근데 이 전략이 지금 먹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홍준표 후보가 태상황이라고 받아쳤잖아요. 예.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김종인 현재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홍준표 쪽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에서 홍준표 쪽에서 일정 가져와야 된다. 그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선거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면에 또 이제 안철수 후보는 아니다. 그쪽에 어떤 그 친박 세력과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또 선을 긋고 있단 말이죠. 예. 결국 이것을 봤을 때는 저는 지금 불안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잠깐 빠지고 있는 불안한 부분들을 이중 전략을 통해서 만회해 보려고 하는 어떤 고도의 선거 전술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의 딜레마인데요. 말하자면 보수를 잡자니 홍준표 후보를 그냥 내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 보이면 정말 지지 기반을 할 수 있는 호남이 흔들리게 생겼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재 뭐 안철수 후보는 여태까지 그 선거운동 기간 내내 자강론을 펼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강 이야기를 펴기 좀 어려울 정도로 지지율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구원 투수를 긴급히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그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장은 현재 보면은 이 연정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정.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본인 혼자서는 아무래도 대선까지 가기도 좀 대선에서 1등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죠. 여기서 다른 후보들까지 같이 다 끌어오겠다. 이제 그래서 이 공동 정부 준비위원회는 사실 당내에 있지 않습니다. 당 밖에 있는 겁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은 당 밖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엇박자도 좀 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제 당내에서 해명을 하기로서는 이제 이것은 좀 열어놓는 투트랙 전략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른바 허무 개그라는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이 좀 있었을 때 다음에 우리 정부 들어오면 다른 당 사람인데요. 와서 같이 일하겠습니까? 같이 할게요라고 하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한테도 지금 쫓기고 있는 양상에서 다음에 내가 그쪽 당에 가서 일할게요라고 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그게 허무 개그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표심이 이제 특히 안철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정통 보수 세력에다 보수 세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선거 막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홍준표 후보를 찍는 것이 뭐 지금
정치 보수 세력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안 되니까는 안철수 후보한테 밀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는, 또 하루하루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하는, 그래서 아마 그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게 해서 그 표심을 일단 가져올 수 있게, 좀 안정될 수 있게 뭐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뭐 아무리 그런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허무개그란 소리까지 듣는다 하더라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문제인 게 누가 돼도 여소야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문재인 후보가 돼도 지금 일당 체제가 되기가 힘든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고민은 꼭 해야 될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고민이 많은 쪽이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1등 후보인 문재인 후보도 쫓아가야 되고, 그런가 하면 가파르게 추격해 오는 홍준표 후보도 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선거 막바지에 가장 마지막 카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사실상의 연정을 제안한 건데, 이런 것들이 마지막 카드인데 이게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 쪽에서 통합정부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상을 탁 내놨더니 이제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비슷해요. 이게 표현은 비슷한데 사실 그 내용은 다르죠. 저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그 내용은 사실 탕평에 관한 이야기고, 이쪽은 연정에 관한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차후에 구상을 탁 내놓는 부분에서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과가 파급력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거전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전략도 짜랴, 선거운동하랴 이러다 보니까 네거티브 공방, 게다가 막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단어가 좀 나옵니다. 하지만 후보들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는 전달하지 않겠습니다만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선거철 되니까 또 색깔로운 종북몰이 시끄럽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그렇게 색깔로운 종북몰이 하는데도 저 문재인 지지 갈수록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도 속지 않는다, 이놈들아. 퇴임하는 날 앞에서 소금을 뿌리지 않나. 에레이 도둑놈 이 말이야. 저는 내 성질대로 삽니다. 이 성질을 참으면 암이 걸려요. 사실 여러분 정치 이야기 재미없죠. 막 눈떠만 싸우고 내가 보면 그놈이 그놈인데 이런 도둑놈들이 어딨나. 네. 자, 뭐 놈까지는 저희들이 들려드리는데요. 나머지는 B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런 공방들이 사실상 이렇게 뭐 원곡 없이 하다 보는 것도 있지만 설득력이 있지만 이것도 전략일까요? 욕설도 전략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정통 보수 세력들을 강하게 응집시키는 거, 이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하고 이후에 이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도 중요하다. 예. 뭐 그런 측면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막말을 함으로 인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사이다적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예.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저런 부분인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문재인 후보도 좀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놈들아라는 얘기까지 또 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뭐 지지층들에겐 상당히 결속력을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 외에 중도층이라든가 중도 보수층들에게 상당히 강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내일 사회 토론할 때 아마 이런 부분들이 토론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과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제가 그 후보들 유세 현장을 일일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 저희 카메라 기자들이 찍어온 그 영상을 한 번씩 봅니다. 그거 예. 보면은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색깔론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놈들아 하면서도 그 다음에 발언도 있는데 다 원고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이런 행위를 봤을 때 지지자들이 굉장히 환호하거든요. 아주 예. 통쾌해합니다. 네. 또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삐 처리를 했지만 사실 이게 또 사석에서는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세 현장에서는 그 많은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 이게 결국 자기 지지표, 집토끼에 대한 전략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욕설 얘기는 더 이상 뭐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유권자 중에 한 사람이 후보를 향해서 이런 뭐 이놈 이렇게까지 한다면 후보자들도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상정 후보 요즘 상승세가 정말 눈에 띄는데요. 두 자릿수 지지율까지, 그래서 뭐 문재인 대 심상정 구도로 가겠다, 이런 정말 강한 자신감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심상정 후보의 정치적인 어떤 그 생각이랄까요? 그것은 결국은 이제 상당한 득표율을 이번 선거에서 올리면서 이 정의당이라든가 항상 제1야당에 밀리면서 득표율이 저조했고요. 또 양보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이번에는 확실한 득표를 올리면서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통합정부를 구성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 그러면은 그 통합정부 안에 나름대로 지분을 가져가면서 이 좌클릭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정의당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겠다. 네. 그러니까 나를 많이 지지해 달라. 뭐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그 해석 공법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만약 심상정 후보가 너무 많이 치고 올라가면요, 문재인 후보의 어떤 진보표라든가 이런 거 가져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5월 9일 날 선거 때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지만 그런 또 양면적인 그런 이중적인 현상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연동돼 있죠. 그 1위 후보가 워낙 이제 막강하게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보니까 같은 진보 진영 쪽에 이제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이 마음 놓고 심상정 후보에게 지지를 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10%를 육박하는 8%, 7% 이렇게 여론조사 지지율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10%까지 되면은 현재 50억 정도 대선에 자금을 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절반은 또 보전받을 수 있고 10% 넘으면 내친김에 15%까지 가자. 그러면 전체를 보전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진보 정당으로서 획기적인 역사를 하나 긋는 것입니다. 그 지난 2002년 당시 권영길 그 민주노동당 후보가 3.9% 최고 득표율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2배 이상 득표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한없이 올라가지는, 아까 유영하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없이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힘들 부분이 있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할까요? 뭐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또 뺏어가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또 멈추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유승민 후보도 보수 적통 경쟁을 펼치고 있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마지막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 후보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홍준표 후보는 너무나 결격 사항이 많아서 보수의 품격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 보수 대표라고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가 없을 거다. 예. 그나마 그래도 주말을 거치면서 예. 뭐 안 보이던 김무성 대표도 보이기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바른정당도 이제 그만하시죠라는 얘기는 좀 정말 그만하는 그런 얘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여론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제 오늘 바른정당 의원들이 그 20명 그 후보 단일화 요구했던 의원들이 5월 3일까지 기다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것은 결국은 5월 1일 날 토론회 다음에 그 다음 날에 그 마지막 이제 여론조사 부분을 보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계속해서 유승민 후보가 5등을 한다거나 상당히 저조한 비율로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살아야겠다. 결국 예. 바른정당이 제3의 선택을 하지 않는 한 바른정당은 고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절박한 위기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유승민 후보가 또 좀 악재가 좀 터졌어요. 오늘 이제 어느 언론에 단독 보도됐는데 예. 특검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 확인으로 인해서 예. 실제로 안종범 전 수석에게 그 청탁을 했다, 인사 청탁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여튼 안으로나 밖으로나 그렇게 유리한 환경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결국 유승민 후보의 선택도 중요한 판단이 중요한 부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그 TV 토론회가 내일이죠. 내일 열리는데 그 맥마스터죠. 국가안보보좌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네. 지금 사드 비용 청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번 얘기했을 때는 협상 전략이겠지. 지난번 토론 때도 트럼프는 원래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툭 던져본 겁니다. 라고 했다가, 근데 저희 뉴욕 특파원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맥마스터가 사드 배치 비용 문제에 대해서 마치 재협상을 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현실로 다가온다면 대선에 정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그 우리 청와대에서 또 입장을 김관진 안보실장이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맥마스터의 통화를 통해서 어제는 통화도 했고, 그래서 그 사드와 관련해서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개 비용 이런 것들은 미군이 지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미국이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좀 더 향후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어떤 자꾸 던지는 수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대선 정국이다 보니까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원에 달하는 이 비용, 운영 비용 문제 갖고도 저희 내부에서 이제 조만간 정리가 되긴 할 텐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계속 이게 이제 초기의 사드 배치 공방과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청문회도 하겠다. 과연 이 이면 합의가 뭐가 있느냐 이를 청문회 하겠다는 입장이고 유승민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럼 지금 이미 배치돼 있는 사드를 빼겠다는 것이냐 이러면 한미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계속 안보 공방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 내일 TV 토론에서도 이 부분이 분명히 심도 있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여튼 내일 TV 토론에서 상당히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두 가지 관점 아니겠습니까? 한미 동맹이라는 안보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 국민주권이라는 문제, 국민주권이라는 문제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어떤 우리가 내일 토론을 보는 국민적 관점은 과연 외교 협상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어느 후보가 이러한 문제의 난제가 터졌을 때 과연 외교적으로 이걸 협상을 통해서 풀어낼 수 만한 능력을 외교적 자질과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의 주안점을 보고서 내일 TV 토론의 이 논란을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단일화 지금 논란까지 막판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까요? 프레임 전쟁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착륙할 때 그때 막판 5분 전후 5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가장 마지막에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수를 하지 않는 후보 측에서 더 이제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있고 어느 쪽에서는 예. 계속 그거를 유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마지막까지 아마 검증 공세라든지 네거티브가 마지막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 기간 다 이제 막판까지 왔으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후보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0초 드리겠는데요. 정치 전문가니까요. 대선 전 8일, 대선 전 일주일 얼마나 중요한 기간입니까? 지금 지난번에 시청률, 그 TV 토론 시청률이 38%를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확실하게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국민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타나오는 여론지도 지표가 반드시 이것이 5월 9일 선거날 반드시 확실하게 적용된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여러 가지 변화, 누가 이긴다 진다를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그것이 정확하게 해답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요동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구도에 대한 문제, 막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안정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권자들이 판단하는데 마지막까지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영하 해설위원 그리고 이기정 선임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